나 완전 망했어. 집도 뺏기고 이제 돈 한 푼 없어. 머리에 때가 허옇게 내려앉고 손톱 밑엔 흙이 끼고 냄새나는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 하나가 강원도 산골 버스터미널 옆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섭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진짜 정체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는 천억대 자산가 H&D 인프라 창업회장 한도건이었습니다. 12년 전 아들이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 한도건은 며느리 서미정에게 위로금 봉투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서 정리하고 새 출발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렇게 매정하게 내쫓은 며느리를 찾아 이 노인이 지금 노숙자 행색으로 다시 나타난 겁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자신을 어떻게 대할까? 그런데 허름한 국밥집 문을 열고 나온 서미정.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세상 천지 어느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 척합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서미정이 내민 낡은 통장 하나. 그것을 본 순간 천억을 가진 이 남자가 국밥 그릇 앞에서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장 안에는 12년 동안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빼곡하게 쌓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 한 줄 손으로 적어 내려간 메모들. 아버님 약가, 겨울 내복, 아버님 생신. 이거 12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거예요. 아버님 건강하시라고요.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도건이 알게 된 서미정의 진짜 정체. 그것은 12년도 아닌 무려 40년 전부터 시작된 운명의 비밀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지상 35층짜리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H&D 인프라라는 금빛 로고가 새겨져 있고 그 꼭대기층 회장실 창문으로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죠. 매일 수백억의 계약서가 오가고 수십 명의 임원들이 허리를 굽히며 드나드는 그 방 안에 오늘은 유난히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도건 나이 74. 중견 건설 토목 기업 H&D 인프라의 창업회장이자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자산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물러선 적 없이 쌓아온 인물이죠. 직원들은 뒤에서 그를 냉혈 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감정 따위는 업무에 필요 없다는 듯 숫자 앞에서는 가족도 예외가 없었으니까요. 그 회장이 오늘 자신의 생일을 혼자 맞았습니다. 회장실 한쪽 구석 커다란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계약서,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천억짜리 수도권 개발 프로젝트, 해외 플랜트 수주 관련 서류들이었죠. 금고 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약서, 채권, 주식 증서 숫자로 가득 찬 종이들이 빈틈없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방 안에서 한도건의 눈은 단 한 장의 서류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정 과장이 노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강남 지구 담당 부장이 보고 올립니다. 저녁엔 임원 만찬이 잡혀 있고요. 한도건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날짜가 며칠이지? 정 과장이 잠깐 멈칫하더니 태블릿을 들여다봤습니다. 11월 14일입니다. 내 생일이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 과장은 무언가를 찾는 듯 눈을 굴리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달력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달력을 확인하겠다는 말이 전부였죠. 한도건은 손을 들어 비서를 내보냈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은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아래 개미만한 자동차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차들 안에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아이 생일 케이크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는 한도건의 시선이 책상 위 휴대전화로 향했습니다. 가족 단체 채팅방에 마지막으로 메시지가 온 게 사흘 전이었습니다. 조카가 보낸 것이었죠. 회장님, 이번 강남 물건 좀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전에도 그 전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이야기, 사업 이야기, 유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문자 한 통이 없었습니다. 한도건은 텅 빈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회장실 한켠에 마련된 작은 회의용 테이블이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꽃 하나, 케이크 하나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회사를 먹여 살린 사람의 생일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공허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익숙한 쓸쓸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허함은 점점 모양을 바꾸어 불신으로 번졌고 이윽고 자괴감이 됐습니다. 내가 망하면 나를 사람으로 보는 놈이 하나라도 있을까?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한도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품에 안았다 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방에 그를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드는 서울 하늘 아래 천억을 가진 남자가 가장 가난한 사람처럼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도건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 전용 펜트하우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결국 몸을 일으켜 거실 소파에 걸터 앉았죠. 평소라면 위스키 한 잔 따라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을 텐데 오늘은 그마저도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유리잔에 담긴 호박색 술이 그저 쓸쓸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낮에 떠올랐던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망하면 나를 사람으로 보는 놈이 하나라도 있을까?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습니다. 한도건이라는 사람은 평생 숫자로 세상을 이해해온 인간이었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를 믿고 말보다 계약서를 믿었죠. 그런 그의 머릿속에서 그 질문은 어느새 하나의 가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설이 생기면 검증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그의 본성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검증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회장 자리를 내려놓으면 된다. 아니, 정확히는 내려놓은 척을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한도건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 금고를 열었지만 이번엔 계약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금고 한쪽 구석에 낡은 메모지 한 장이 끼어 있었는데 거기엔 오래전에 적어둔 전화번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의 신뢰를 20년 넘게 받아온 개인 보좌관 황 실장이었습니다. 회사 임원도 아니고 비서실 소속도 아닌 오직 한도건 개인만을 위해 움직이는 인물이었죠. 새벽 2시였지만 황 실장은 한 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파산 소문을 흘려 H&D가 자금난에 빠졌다고, 회장이 개인 빚보증 잘못 써서 전 재산이 넘어간다고. 황 실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내가 장난할 사람처럼 보이나? 그게 아니라 소문이 퍼지면 주가에 영향이 생길 수 있고 거래처들이 동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틀이면 된다. 이틀 동안 소문만 돌리면 돼. 실제 계약 건들은 손 안 댄다. 그 이틀 동안 내가 직접 확인할 게 있어. 황 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20년을 모신 사람이었으니 이 회장이 한번 마음먹으면 누가 말려도 소용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한도건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양복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한 벌에 수백만 원짜리 이탈리아 맞춤 정장들이었죠.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훑어보다가 가장 안쪽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점퍼 하나를 꺼냈습니다. 언제 들어온 건지도 모르는 허름한 점퍼였습니다. 아마 예전에 현장 시찰 나갔다가 임시로 걸쳐 입었던 것 같았죠. 그는 그 옷을 바닥에 펼쳐놓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낡고 때탄 그 점퍼가 묘하게 자신을 닮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도건은 일부러 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샤워도 간단히 했습니다. 빛도 들지 않았죠. 거울을 보니 하룻밤새 꽤 그럴싸한 행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때까지 묻힐 생각을 하다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이런 짓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결국 손을 흙 위에 비볐습니다. 화분 흙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도 아니고 대표도 아닌 그냥 이름 없는 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도건은 그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평생 갑옷처럼 걸쳐온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지는 게 이렇게 낯설고 두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 불안함이 잠시 머물다가 이내 오기로 굳어졌습니다. 괜찮아. 진심이란 게 이 세상에 남아있다면 오늘 내가 확인한다. 그는 점퍼를 집어들고 회장실이 아닌 주차장 쪽 후문으로 나갔습니다. 황 실장이 미리 세워놓은 낡은 소형차가 한 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도 없었습니다. 한도건이 직접 운전대를 잡았죠. 수십 년 만에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차가 빠져나가는 방향은 서울 도심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들러볼 곳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던 친척들, 함께 골프를 치고 명절마다 선물을 주고받던 지인들이 먼저였습니다. 과연 그들이 지금의 이 초라한 노인을 알아봐 줄까요? 아니, 알아보더라도 따뜻하게 맞아줄까요? 한도건은 핸들을 꽉 쥐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진심을 검사하는 실험이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였습니다. 한도건의 사촌 동생 한태식이 사는 곳이었죠. 한태식은 H&D 인프라 설립 초기부터 회사 일을 도왔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회장 덕에 먹고 산 인물이었습니다. 명절마다 형님 덕분에 삽니다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죠. 회사 행사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아 회장 옆에 붙어 다니던 모습이 한도건의 기억에 선명했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의 한도건이 인터폰 앞에 섰습니다. 태식아, 나야. 도건이. 잠시 후 인터폰 너머로 한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요? 한도건이라고. 내 사촌형.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인터폰 화면이 꺼졌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도건은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태식아, 나 좀 들여보내라. 이번엔 한태식의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선 목소리였습니다. 저희 남편 지금 없어요. 그리고 당신 누구예요? 왜 남의 집에 이러세요?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도건은 인터폰 앞에 서서 잠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억눌렀습니다. 아직 실험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서초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30년 지기 사업 동료 박성범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술도 마시고 해외 출장도 다니던 인물이었죠. 우리 회장님만 믿습니다를 그렇게 달고 살더니 오늘은 어떻게 반응할지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박성범은 직접 대문을 열었습니다. 한도건을 보는 순간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누구시오? 나야, 박 사장. 한도건이. 박성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이내 입꼬리를 내렸습니다. 한 회장님이 왜 이런 차림으로 소문이 사실이오? H&D가 망했다는 게? 그래서 왔어. 잠깐 들어가도 되겠나? 박성범은 슬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요. 집사람도 있고 솔직히 지금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인연이 대문 하나 사이로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조카였습니다. 엊그제 단체 채팅방에서 강남 물건 봐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왔던 바로 그 조카였습니다. 한도건이 찾아가니 조카는 현관문을 반쯤 열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삼촌 그 행색이 뭐예요? 술 드셨어요? 아니,
너 얼굴 보러 왔다. 저 지금 바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가 어렵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도 입장이 곤란해요. 저한테 뭔가 기대하고 오신 거라면. 말을 끄는 조카는 문을 조금 더 닫았습니다. 다음에 연락하세요.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한도건은 그 닫힌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노 뒤에 허무함이 밀물처럼 차올랐습니다. 평생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들의 사업에 보증을 서주고 자녀들 유학 비용을 댔습니다. 명절마다 두둑한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초라한 차림의 한도건을 맞아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한 지인의 건물에 들렀을 때였죠. 경비원이 한도건을 막아서더니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경비원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안에서 모르는 분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냥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금 봉지를 꺼내 현관 입구에 한 줌 뿌렸습니다. 액땜이었습니다. 한도건은 발 앞에 뿌려진 소금을 내려다봤습니다. 하얀 소금알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소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발길을 돌려 걸어가다가 한강 다리 위에 이르렀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내려다보는데 이상하게 이 자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문득 몇 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서미정이 아들 한준서를 잃고 난 뒤 한동안 이 다리 근처를 서성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였죠. 그때 한도건은 대수롭지 않게 흘려들었습니다. 자신이 낸 위로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서보니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서미정이 왜 이 다리 위에 서 있었는지를요.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부 다 가졌는데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한도건은 난간을 손으로 짚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자존심도 분노도 허무함도 한꺼번에 내려앉아 뼛속까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 돈이었구나. 그 한마디가 가슴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강물 속으로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듯 소리도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도건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혼자였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그는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서울이 아닌 곳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황 실장이 사전에 흘린 파산 소문을 타고 며느리의 소식이 어디선가 들려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 버스터미널 근처 국밥집이라고 했었죠. 그곳에 아직 서미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로 넘어가는 고갯길은 험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도로가 좁아지더니 산 하나를 넘을 때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도심의 매연 냄새가 사라지고 차갑고 깨끗한 산 냄새가 차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1월 중순의 강원도는 벌써 겨울 초입이었습니다. 산자락마다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죠. 한도건은 히터도 켜지 않고 달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머릿속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렸을 때 한도건은 차를 세우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버스터미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시간표가 적힌 안내판은 글씨가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터미널 옆으로 좁은 골목이 이어졌는데 그 골목 안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진심국밥. 빛바랜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간판 아래로 허연 김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른 저녁이었는데도 문 안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도건은 골목 입구에 서서 그 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닫힌 문만 보다가 처음으로 마주친 열린 공간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육수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사골을 오래 끓인 깊고 구수한 냄새였죠. 실내는 아담했습니다. 테이블이 5개, 의자가 20개 남짓이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과 손님들이 붙여놓은 메모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구석 선반 위에는 낡은 라디오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조용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서 서미정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든 채였습니다. 45이었지만 강원도 산골 바람을 맞고 산 사람처럼 뺨이 밝았고 눈이 맑았습니다. 한도건을 보는 순간 잠깐 멈칫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혼자 들어온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서미정은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혼자 오셨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창가 쪽 테이블로 안내하더니 물 한 잔을 먼저 내왔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한도건은 그 물컵을 받아들면서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건네준 건 처음이었습니다. 국밥 드실 거죠? 오늘 사골 육수 아침부터 끓였는데 맛있어요. 서미정은 한도건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도건은 멍하니 앉아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서미정이 큰 솥 앞에서 국자를 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한도건의 시선이 벽을 훑었습니다. 손님들이 붙여놓은 메모지들 사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쪽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긴 밥이 아니라 마음을 팝니다. 아이가 쓴 건지 글씨가 엉성했지만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벽 한켠에 걸린 액자가 한도건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결혼사진이었습니다. 서미정과 한준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죠.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준서는 양복을 입고 있었고 서미정은 하얀 드레스 차림이었습니다. 한도건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을 돌렸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렸습니다. 저 사진은 오래전에 자신이 치워버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사고로 죽고 난 뒤 서미정에게 정리 비용을 쥐어주며 각자 살 길을 찾으라고 했을 때 그 사진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서미정은 그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작은 국밥집 벽에 걸어놓고 매일 바라보며 살고 있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뚝배기에 담긴 국밥이었습니다. 위에 파가 송송 뿌려져 있었고 옆에 깍두기 한 종지가 따라왔습니다. 서미정이 상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드시다가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게요. 한도건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데일 만큼 뜨거웠지만 내려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속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미정이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한도건의 손을 본 것이었습니다. 날이 추운데 장갑도 끼지 않아서 손등이 터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서미정은 주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목도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래되어 올이 일어난 수수한 목도리였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이거라도 두르세요. 손님들 두고 가신 것들 모아둔 건데 깨끗해요. 그러더니 한도건의 목에 살짝 둘러줬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하기엔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어른에게 하듯 아무런 계산 없이 그냥 해버린 행동이었죠. 한도건은 굳어버렸습니다. 목도리의 온기가 목덜미에 전해졌습니다. 별것도 아닌 낡은 목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눈이 따가워졌습니다. 황급히 국밥 그릇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돈 없다는데 왜 저 눈이 거짓이 아니지? 서미정은 한도건이 누구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냥 추운 날 혼자 찾아온 허름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물을 데워주고 목도리를 둘러주고 더 먹으면 더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도건은 평생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울 때쯤 손님이 한 명씩 빠져나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끝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미정은 빈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한도건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일어서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이 묘하게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바깥의 차가운 세상으로 다시 나가기가 싫었다고 하면 솔직한 표현이었습니다. 서미정이 다가와 빈 그릇을 치우면서 물었습니다. 갈 데가 있으세요? 한도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웠고 바람 소리가 거셌습니다. 서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엔 뜨거운 숭늉을 한 잔 내왔습니다. 좀 더 계세요. 추운데 바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또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한도건은 숭늉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서미정은 마지막 손님인 한도건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서미정이에요. 여기서 국밥집 한 지 7년 됐어요. 어르신은 어디서 오셨어요? 한도건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서울에서 왔어. 서울에서 여기까지요? 멀리 오셨네요. 아는 분이 여기 계세요? 아니. 서미정이 고개를 살짝 갸웃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로 내려왔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아픔을 다 삭혀서 이제는 그냥 사실처럼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의 목소리였죠. 한도건은 손에 쥔 숭늉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현장 사고로 갔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가끔은 꿈을 꾸면 거기 있어요. 밥 먹고 있고 웃고 있고. 서미정의 눈이 잠깐 먼 곳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다시 한도건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국밥집 하면서 사람들 밥 해주다 보니까 이만큼 살았네요. 사람이 뭔가 할 게 있으면 사라지더라고요. 한도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자신의 며느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위로금 봉투 하나 쥐어주며 내보냈던 그 여자였죠. 그때 한도건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살라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자신의 상처를 빨리 걷어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미정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도건의 눈이 다시 벽의 결혼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저 사진을 치우지 않고 여기 걸어두고 매일 육수를 끓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서미정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주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고 너덜너덜한 통장 하나였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손에 쥐고 다닌 물건이 아니면 저렇게 닳지 않습니다. 서미정이 테이블 위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어르신 오신 것도 뭔가 인연인 것 같아서요. 오늘 이거 우체국에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늦어서 못 갔거든요. 한도건이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적금 통장이에요. 12년 된 거예요. 서미정이 통장을 펼쳤습니다. 한도건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빽빽하게 찍힌 입금 내역들이 보였습니다. 매달 한두 번씩 빠짐없이 찍혀 있었습니다. 금액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습니다. 국밥집 하루 매출에서 얼마나 되는 돈인지를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빠듯한 돈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한도건은 입금 내역 옆에 적힌 메모들로 눈이 갔습니다. 아버님 약가, 겨울 내복, 아버님 생신, 어르신 병원비, 손으로 직접 적은 작은 글씨들이었습니다. 글씨가 가지런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역력했죠.
한도건은 그 글씨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을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님 약가, 겨울 내복, 아버님 생신. 이건 자신을 위해 모은 돈이었습니다. 서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 떠나고 나서 아버님이 많이 걱정됐어요. 제가 곁에 있지 못하니까 멀리서라도 조금씩 모으면 언젠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약값도 보태드리고 겨울엔 내복도 사드리고 싶었어요. 직접 찾아뵙기가 어려워서 그냥 모으기만 했네요. 한도건은 통장에서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해 모은 돈이라고? 자신이 위로금 봉투 하나 쥐어주며 내쫓은 그 사람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달 빠듯한 살림에서 조금씩 쪼개어 모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약값이라고 적으면서 겨울 내복이라고 적으면서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은 시아버지를 위해 이 통장을 채워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도건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평생 눈물이란 걸 흘려본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울면 진다는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도건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밥 그릇이 치워진 빈 테이블 위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미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휴지를 가져다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로의 말도 어색한 손길도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석 선반 위 라디오에서 낮은 음악이 계속 흘렀습니다. 오래된 트로트였습니다. 국밥집 안에 그 음악만 조용히 퍼졌습니다. 회장실의 양주보다 이 국밥 한 숟갈이 더 뜨거웠습니다. 금고 속 계약서 더미보다 이 낡은 통장 한 권이 더 무거웠습니다. 1,000억을 가진 남자가 10만 원짜리 메모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권위의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심장이 마침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한도건은 국밥집 근처 허름한 여인숙에서 묵었습니다. 황 실장에게 연락해서 가장 가까운 숙소를 잡아달라고 했더니 이 동네에서 그나마 나은 곳이 여기라고 했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벽지가 누렇게 뜨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눈살을 찌푸렸을 환경이었지만 오늘 밤은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얇은 이불을 끌어당기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습니다.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통장 메모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약가, 겨울 내복, 아버님 생신. 작고 가지런한 글씨들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박혀왔습니다. 한도건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아무리 떨쳐내려 해도 그 글씨들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미정의 얼굴이 자꾸 다른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감정이 흔들렸으니 착각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자려고 눈을 감을수록 그 느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서미정이 웃을 때 왼쪽 눈가에 잡히는 작은 주름,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무언가를 건네줄 때 두 손을 모아 내미는 동작. 40년 전 기억이었습니다. 한도건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낡은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갑자기 오래전에 잠가둔 방 하나가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아.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40년 전 한도건이 34살이었을 때였습니다. 회사를 막 일으키던 시절이었죠. 돈도 없고 백도 없이 맨몸으로 싸우던 그 시절에 곁에 있어준 여자였습니다. 강연아는 강원도 출신이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한도건의 도시락을 싸줬던 여자였죠. 한도건이 밤새 설계도를 그릴 때 옆에서 커피를 끓여줬습니다. 회사가 처음 수주를 따냈을 때
둘이서 소주 한 병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도건은 그 여자를 버렸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는 집안이었습니다. 한도건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냉혹했습니다. 강연아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고 끝을 냈습니다. 강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봉투를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한도건은 강연아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한도건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바빴고 새 가정이 생겼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소문은 그렇게 마음 깊은 곳에 눌러두고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꺼내지 않은 채로요. 그런데 오늘 서미정의 얼굴에서 강연아가 보였습니다. 한도건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황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장, 서미정 있잖아. 그 사람 부모 쪽을 좀 알아봐. 황 실장이 졸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쪽을요? 어머니 쪽. 강원도 출신인지 이름이 강씨인지. 황 실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알아보라면 알아봐. 빨리. 전화를 끊고 한도건은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마음속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서미정이 강연아의 딸이라면 40년 전에 자신이 버린 여자의 딸이라면 그 딸이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했다면 설마 내가 또 사람을 버린 건가? 아들 한준서를 잃고 나서 서미정에게 위로금 봉투를 쥐어줬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그때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서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연아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을 사이에 두고 자신은 똑같은 짓을 2번 한 것이었습니다. 한도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도건은 다시 진심국밥을 찾았습니다. 서미정은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한도건이 들어서자 어제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며 맞았습니다. 한도건은 구석자리에 앉아서 서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얼굴의 생김새, 웃을 때의 표정, 말할 때 손이 움직이는 방식을 하나하나 뜯어봤습니다. 볼수록 강연하였습니다. 서미정이 뜨거운 국물을 떠먹으라고 내오면서 말했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어젯밤은 주무셨어요? 한도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강원도 분이야? 서미정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릉 쪽이에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요. 성이 강씨야? 서미정이 한도건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노인이 어머니 이야기를 묻는 것이 이상했겠지만 표정이 굳지는 않았습니다. 네, 강연아 씨예요. 왜요? 혹시 아시는 분이에요? 그 순간 한도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강연아. 그 이름이 서미정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마음속 깊이 잠가뒀던 이름이 이 작은 국밥집 안에서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한도건은 국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미정은 그런 한도건을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노인이 왜 갑자기 저러나 싶었겠죠. 그런데 한도건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자신이 저질러온 죄가 얼마나 깊은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테니까요. 40년 전의 죄, 10년 전의 죄, 그리고 그 죄들이 만들어낸 이 여자의 삶이 모두 자신 앞에 펼쳐질 테니까요. 국밥집 구석 선반 위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강원도의 아침 햇살이 기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서미정은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다른 손님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도건은 통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뒷장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던 메모가 기억났습니다. 어머니에게 받은 통장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연아가 딸에게 물려준 통장이었습니다. 그 통장으로 서미정은 시아버지 약값을 모았습니다. 피는 숨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도 피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도건은 그 말의 무게를 지금 이 순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황 실장의 전화가 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한도건은 그 사흘 동안 강원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진심국밥에 나타나 구석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서미정은 그런 한도건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골 어르신이 생겼구나 하는 표정으로 매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대화가 오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숭늉을 마시고 가끔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한도건에게는 74년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이었습니다. 황 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무거웠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서미정 씨 어머니가 강연아 씨 맞습니다. 강릉 출신이고 1980년대 초반 서울에서 일하다가 강원도로 내려온 기록이 있습니다. 서미정 씨는 1981년생이고요. 한도건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강연아 씨와 헤어진 게 1980년이라고 하셨죠. 시기가 맞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요합니다만 정황상으로는 거의 확실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도건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인숙 창밖으로 골목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진심국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미정이 오늘도 새벽부터 육수를 끓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 여자는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아들 한준서와 결혼한 여자, 아들을 잃고 이 산골에 내려와 국밥집을 차린 여자, 시아버지. 약값을 12년 동안 통장에 모은 여자가 자신의 피를 이은 딸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속에 내려왔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도건이 황 실장에게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날 오후였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낯선 차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2대와 승합차 1대였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10명 넘게 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강목과 공구들이 들려 있었죠. 승합차에서는 정장 차림의 여자가 내렸습니다. 한세란이었습니다. 한도건의 사촌 친척이자 H&D 인프라 주변을 맴돌며 재개발 이권을 챙겨온 여자였습니다. 파산 소문이 돌자마자 이 골목의 재개발, 사업권을 누군가에게서 사들였다는 이야기가 황 실장을 통해 들어온 터였습니다. 골목 전체를 밀어버리고 상업 건물을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죠. 진심국밥이 있는 이 골목이 통째로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한세라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서미정 씨 계시죠? 서미정이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 골목 재개발 사업 담당자예요. 이미 공문 받으셨죠? 이달 안으로 비워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내부 실측하러 왔고요. 서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공문은 받았는데 아직 합의가 된 것도 아니고 법적 절차도 안 끝났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안 됩니다. 한세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절차는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어차피 이 골목은 다 철거예요. 버티셔봤자 보상금만 줄어들어요. 그러더니 손짓 하나로 작업복 남자들을 안으로 들이밀었습니다. 남자들이 우르르 국밥집 안으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을 밀치고 의자를 엎었습니다. 손님 2명이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서미정이 막아서려 했지만 덩치 큰 남자들 앞에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선반 위 라디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라디오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서미정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라디오는 남편 한준서가 첫 월급을 받아서 사줬던 물건이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아침마다 그 라디오를 틀면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육수를 끓이며 라디오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게 서미정이 하루를 버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라디오가 지금 바닥에서 산산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서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이 안 되는 눈물이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검은 차들이 여러 대 들어섰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남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한도건의 보안팀이었습니다. 황 실장이 한도건의 지시를 받아 미리 대기시켜둔 인원들이었죠. 남자들이 철거 작업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은 점퍼 차림의 한도건이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세란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회장님? 파산이라는 게 거짓말이었어요? 한도건은 한세란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서미정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부서진 라디오 앞에 주저앉아 있는 서미정을 바라봤습니다. 한도건이 천천히 걸어가서 서미정 앞에 섰습니다. 무릎을 굽혀 바닥에 흩어진 라디오 조각들을 손으로 모았습니다. 74년 된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세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장님, 이 골목은 정식으로 사업권을 취득한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한도건이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취득한 사업권 서류 들여다보면 H&D 계열사 자금이 흘러들어간 게 나올 거야. 횡령이야. 탈세도 마찬가지고. 한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황 실장, 준비된 거 지금 진행해. 황 실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세란 쪽을 향해 서 있던 보안팀 남자들이 한 걸음씩 좁혀들었습니다. 한세란이 뒤로 물러서다 결국 제압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세란이 마지막 발악으로 작업 차량 기사에게 무전을 쳤습니다. 골목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굴착기가 시동을 걸며 골목 안으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에 굴착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국밥집 방향으로 천천히 전진해 오는 굴착기를 향해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서미정은 넋이 나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 조각을 손에 쥔 채 굴착기가 다가오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도건이 달렸습니다. 74년 된 몸이 달렸습니다. 보안팀이 미처 막기 전에 한도건이 서미정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굴착기 버킷이 국밥집 벽을 긁으며 멈추는 순간 한도건은 서미정을 감싸고 한쪽으로 굴렀습니다. 벽 파편이 쏟아지며 한도건의 옆구리와 어깨를 강하게 쳤습니다. 굴착기가 멈췄습니다. 골목 안이 한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미정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앞에 한도건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깨와 옆구리에서 피가 번졌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한도건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서미정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도건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건물은 다시 세우면 된다. 내 딸은 지금 여기서 지킨다. 서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황 실장이 뛰어오면서 소리쳤습니다. DNA 결과 나왔습니다. 회장님. 일치합니다. 골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서미정은 쓰러진 한도건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심장이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한도건이 서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서미정의 손도 오래 육수를 끓인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두 손이 포개졌습니다. 내 며느리 아니, 내 딸. 그 한마디가 골목 안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수술은 3시간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한도건은 옆구리 골절과 어깨,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의료진이 수술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황 실장은 수술실 앞 복도에서 내내 서 있었고
서미정은 그 옆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됐습니다. 경과 지켜봐야 하지만 고비는 넘겼어요. 서미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안도인지 감사인지 모를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황 실장이 옆에서 조용히 눈을 닦았습니다. 한도건이 병실에서 눈을 뜬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서미정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밤새 곁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앞치마도 채 벗지 못한 채였습니다. 국밥집에서 달려온 그대로였죠. 한도건은 그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꽉 찼습니다. 서미정이 눈을 떴습니다. 한도건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40년의 세월과 10년의 상처, 그리고 12년 동안 쌓인 통장 메모들이 그 침묵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서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한도건이 작게 웃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가장 작고 힘없는 웃음이었지만 가장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40년을 조금씩 녹여냈습니다. 한세란에 대한 처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황 실장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넘어갔습니다. 한세란이 H&D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재개발 사업권을 매입한 정황, 탈세 내역, 불법 철거 지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세란은 구속됐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났지만 그 뒤에 감춰진 얼굴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하이에나처럼 살아온 세월이 결국 제 발목을 잡은 것이었죠. 한도건은 병상에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서미정을 호적에 올리는 서류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펜을 쥐는 손이 이렇게 무거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손이었는데 딸의 이름 석자를 적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한도건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서미정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걸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받아야 해. 내가 줬어야 했던 거니까.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서미정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서류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도건은 그 눈물 자국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골목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한도건은 진심국밥이 있는 그 골목 일대를 재개발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골목 이름을 새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연화미정 나눔거리였습니다. 강연아와 서미정, 두 사람의 이름을 딴 거리였죠. 골목 안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국밥 배식소가 설치됐습니다. 인근 고아원 아이들이 매주 한 번씩 그 골목에 와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장학기금도 만들었습니다. 1,000억짜리 회장이 내린 결정치고는 너무 소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도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으니까요. 퇴원하던 날 아침 한도건은 황 실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실 양주 다 치워. 황 실장이 눈을 깜짝였습니다. 네, 필요 없어. 그리고 생일 달력에 표시해놔. 앞으로는 내 생일에 미정이 국밥 한 그릇 먹을 거야. 황 실장이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원도로 돌아온 날 진심국밥은 그대로였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벽 일부가 상했지만 서미정이 손수 수리했습니다. 테이블도 제자리를 찾았고 달력도 다시 걸렸습니다. 손님들이 붙여놓은 메모지들도 떼어졌다가 다시 붙었습니다. 여긴 밥이 아니라 마음을 팝니다라고 쓰인 그 쪽지도 제자리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반 위에 라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새 라디오가 아니었습니다. 부서진 라디오를 수리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진 않았지만 유리 케이스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 진열해 뒀습니다. 한도건이 직접 유리 케이스를 맞춰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케이스 아래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심의 증거라는 세 글자였습니다. 서미정은 그 케이스를 보는 순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러셔도 돼요? 준서가 사준 거잖아. 버리면 안 되지. 한도건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육수 끓이는 거 도와줄게. 어떻게 하는 거야? 서미정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국밥이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그 안에서 가장 큰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한도건도 따라 웃었습니다. 어색하고 서툰 웃음이었지만 진짜였습니다. 그날 새벽 두 사람은 나란히 육수를 끓였습니다. 한도건은 사골뼈를 씻는 법도 몰랐고 불 조절도 어설펐습니다. 서미정이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한도건은 지시받는 게 평생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군말 없이 따라했습니다. 뼈를 씻고 물을 붓고 불을 낮추고 그 단순한 동작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육수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국밥집 안에 구수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한도건은 그 김을 바라보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천억은 내 등을 눌렀지만 국밥 한 그릇은 내 심장을 살렸다. 창밖으로 강원도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하늘이 조금씩 붉어졌습니다. 버스터미널 쪽에서 첫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소리였습니다. 진심국밥의 새벽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서미정이 솥을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도건이 굳었습니다. 그 호칭이 귓속으로 들어오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버지. 74년 동안 그 단어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한 단어가 심장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도건은 얼른 솥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불 넘으세요. 낮추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한마디에 한도건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황급히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불을 낮췄습니다. 솥 안에서 육수가 조용히 끓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나란히 벽에 드리워졌습니다. 아버지와 딸이었습니다. 40년이 걸렸고 수많은 상처를 거쳤지만 이 새벽 작은 국밥집 안에서 두 사람은 마침내 같은 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돈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회복이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진심국밥 안은 따뜻했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육수 김이 창문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그 너머로 강원도의 아침 햇살이 골목 안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연하미정 나눔거리의 첫 새벽이었습니다. 천억을 가졌지만 생일을 아는 사람 하나 없던 남자. 그 남자의 심장을 살린 건 금고 속 계약서가 아니라 낡은 통장에 빼곡히 적힌 10글자였습니다. 아버님 약가, 겨울 내복, 아버님 생신. 돈은 사람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진심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